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영앤영의 첫 번째 영,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스팩이죠. 네. 뭐예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됩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혼돈에 빠졌죠. 사실은 12시가 되기 전 속보를 보고 좀 놀란 게 연합뉴스 1보.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그럼 인용됐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속보가 가처분 신청 각하. 네. 각하라고 하는 거는 법원이 안 다룬다.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네,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속보가.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결정문하고 각하라는 것은 채권자는 이준석 전 대표. 네. 사실 전 대표에서 전이 또 떨어집니다. 네. 직무정지된 대표가 되는 거죠, 다시. 네. 그리고 채무자는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채무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어야 맞다. 그렇죠. 라는 정도의 절차적인 문제였고 내용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인 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나니 이준석 완승, 국민의힘 지도부 완패 이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이 됐고요. 윤핵관, 이른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현 의원, 그다음에 이철기 의원, 핵심 3인방이죠. 이분들과 윤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과도기 수습 이걸 이제 맡게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비대위에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물러날까요? 물론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점점 이 책임론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청 관계가 지금 당대 관계죠. 과거 당청 관계라고 했는데 당대 관계가 수직적 관계 내지는 원청 하청 관계에서 새롭게 이를테면 이제 평등한 관계라든지 새롭게 관계 정립이 시도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별화 시도 심하면 탈당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벌써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의가 확산하면은 탈당 얘기가 조기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가처분이 중요한 건데 또 국민의힘 또 비대위를 또 가야 됩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 자, 오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절차적 문제 없다예요.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그 절차적 문제에 만약 미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를 그건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면이 구겨졌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지금 이 여당 지도부를 보세요. 비대위원장은 판사 출신. 지금 이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네. 다 이 율사 거기다 법조인 출신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법과는 관계없는 비법조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근데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결정문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거예요. ARS 방식도 문제다 등등. 이런 건 문제 아니다. 절차적인 것보다 실체적 하자가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이 신청을 해도 어떤 논쟁이 붙냐 하면 아니 정당 내부에 왜 사법부가 개입해서 감나라 하시오. 이거 판사 성향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엄중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헌법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예요. 당원, 당규, 정강정책 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정치로 담을 수 있는데 정당의 운영과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자, 지금 이준석을 몰아내고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바꾼 것은 민주적 절차였느냐 하는 건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십만 당원과 국민 여론까지 참여해서 국민까지 참여한 거죠. 선출한 당대표를 비상 상황 아닌데 네. 최고위원들이 슬그머니 1명, 2명 사퇴하더니 어이구야 이거 비상 상황이네 하고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다시 네.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 기능에 아무 문제 상실이 없다. 비상 상황 아닌데 내부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한 게 민주적 절차를 위배해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네. 자,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권위가 아닙니다. 네. 6개월 당원권 정지, 윤리위에서 시작이 된 거죠. 6개월 이 대표 직무만 정지되는 거니까 직무대행으로 6개월 갑니다. 라고 유권 해석해놓고 그다음에 바뀐 건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대로 안 됩니다. 저 사퇴. 근데 나중에 최고위에 들어가잖아요. 네. 사퇴가 처리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된 건데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비대위는 어려운데 지금 비상 상황은 터진 게 맞는데 네. 비대위는 안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네. 지금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희랑님께서 비상 상황이 아닌 게 비상 상황이 됐네요. 지금 비상 상황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일단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제. 그러니까 방금 최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행의 당대표 직무대행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작년 전당대회가 6월 11일 실시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한 달 전쯤에 다시 실시하면 되겠죠. 5월 달에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전격적으로 이 상황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당대표 복귀가 안 되니까 네. 사퇴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 지금껏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두 분께서 갑자기 정치적 합의를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네, 아무튼 네.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얘기가 벌써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 내지는 분당론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걸림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쯤 되면 성공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11월 달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그 이듬해 152석 과반을 확보했죠.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서 그렇죠. 그 에너지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서 된 건데 이번에는 이제 명분도 약하고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장관들 대통령까지 모여서 연찬회를 열었어요. 네.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고민 많았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례적으로 이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당 연찬회에 참석을 했어요. 네. 사실은 늘 당내와는 거리를 두고 난 당무와는 관계없다. 그렇죠. 그냥 한 명의 당원일 뿐이다. 이게 네. 대통령의 얘기고 대통령의 업무는 따로 있는데 가서 저는 어제 메시지는 참 좋았어요. 이 분위기로 갔다면 오늘 조간에 대서특필된 게 자 국제정세 핑계대지 마라. 네. 전 정권 핑계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일 지났으니까 오롯이 다 끌어안고 네.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오미자로 건배까지 거기까지 네네. 좋았어요. 을지훈련이니까 술 안 됩니다. 네. 술 마신 것 같이 즐거운 기분으로 함께하고 나 집에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무위원들이. 네.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제일 스타였어요.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게 확인이 됐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전 정권 탓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네. 국회에 출석하면 저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박범계 의원 장관 시절에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방을 벌이는 주자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통령이 이제 전 정권 탓 그만 이제 우리가 끌어안고 가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공방이 좀 없어지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가처분 이 판단으로 연찬회의 그 좋은 분위기는 무력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당 지도부, 비대위죠. 비대위의 힘을 빡 실어준 게 어제 연찬회의 의미였는데 오늘 1박 2일 끝내고 결의문까지 냈어요. 멋있게. 근데 그게 불과 한 1시간여 만에
이게 나라가 가처분 전에 이 작가라는 분 차유람 씨 남편분의 발언 때문에 네, 무리가 있었죠. 연찬에는 거의 연찬에 2개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찬회 끝나고 기자들과의 자리에 합석해서 음주했느냐 안 했느냐, 적어도 영상으로는 술병에 수저 꽂고 노래는 부른 것 같은데 기자들 대응하는 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술을 거기서 마셨다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아니, 술 먹으면 꼭 노래 불러야 됩니까? 꼭 술 먹고 노래 부르려는 술집에서 막 노래 부르는 우리 주 기자님 기자시니까 이게 여권 내부에서는 기자들의 함정이다. 함정이요? 오라고 불러서 원내대표가 기자들 그냥 이렇게 대접해 드리느라고 갔는데 노래 시키고 막 술권하고 그런 거 아니냐? 왜 수저를 거기다 꽂고 그걸 마이크를 그래서 왜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공개까지 했느냐?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께서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연찬의 윤 대통령 참석은 일단 정치적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참석했다 이런 논란도 있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당장 정기국회가 코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법안, 그러니까 국정 현안도 수두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고 또 민생에 올인하겠다 그런 의지를 저는 밝힌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행보가 지지율이 지금 30% 전후에서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층 결집을 해서 국정 동력의 동인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명백히 드러난 건데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죠.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 하면 이 보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태동 그 진원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지성 작가죠. 차유람 당구 선수 남편이죠.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는 부족하니까 차유람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원조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지난 2, 3년간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온갖 이 성희롱의 원조 성희롱당의 그 전에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빼놓을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 인정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공동으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지성 작가를 모셔온 건 어쨌든 국민의 힘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왜 이런 뭘 할 수 없고 이게 전 정권 핑계 대지 말자가 국민들이 들으면 최근 수년간 주로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항상 권력을 잡으면 도취된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내가 왕인 줄 알고 국민의 종복인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성적인 횡포가 벌어지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이 쭉 시리즈에 휩싸이면서 대권 주자도 날아가고 5만 가지 일을 겪었어요. 또 현직 이제 서울 부산 시장이 또 막 사라지고 공석이 되고 보궐선거하고 민주당 책임이 최근에 큰데 아까 말씀하신 원조를 쭉 따라가 보면 보수 정당이 과거엔 더 심했는데 희한하게 이게 권력이 오가면서 또 민주당이 한때 휩싸였죠. 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서로 달라지고 나아져야 되잖아요. 반면교사에서 상대를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건 점점 서로 못하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못난 얘기들을 하고 못난 일들을 벌이나. 그래서 지금 이지성 작가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런 연사를 또 모셔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해당 이제 거론이 된 이 여성 이 의원들은 다 불쾌해합니다. 당연히. 부인이 대리사과를 하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건 국민의힘의 잘못이지 원조가 어디냐를 거슬러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건건이 이거는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100%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너무 이거를 침도붕대하지 말자. 침소붕대하지 말자 이런 의견인 거죠. 네. 문 의원님께서 수저 아니고 숟가락입니다.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방송인으로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대리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유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언제까지 민생을 이렇게 방치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뒤로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헤게모니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력투쟁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왜 민생 안 챙기고 왜 경제 안 챙기고 국민 안 챙기고 이때 뭐 안 내놓습니까?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뭐 좀 확대하면 여야 그것도 이제 다수당 둘, 더 다수당은 이 원내 1정당은 이제 민주당입니다만 역시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니까 포함해서 참 못하기 게임 하는 것 같다. 네. 국민들은 두 당 여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내일 모레 이 지나단 싸움은 끝나요. 지금 확대명 분위기로 가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등극을 하게 되면 당장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이제 무수한 이제 추측과 관망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가야 한다. 또 다르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프레임이다 뭐 저 상대당을 욕해봐야 상대당도 지금 지도부가 괴멸된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은 이게 당원 80조가 오늘 가결됐잖아요. 겨우겨우 그 쪼개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 내부에서 전 절충한 쪽이에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게 정치 탄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다.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박용진 후보는 이거 사당화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나와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런 조치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검토하는데 왜 타이밍이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 자꾸 사당화 프레임에 걸리지 않느냐. 근데 이걸 좀 한번 끝냈으면 처리돼서 끝내든가 부결돼서 끝내든가 부결된 걸 또 뜯어서 또 올리고. 그렇죠. 이게 전준위에선 이렇게 합시다. 비대위에선 저렇게 합시다. 당후위에선 이렇게 합시다. 아니 중앙위에선 안 됩니다. 국민들은 네. 아니 당원을 바꾸고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아니, 그런데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당원 당규를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국민들은 아니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무슨 다투는 게 아니라 저거 뭐 때문에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필요할 수는 있으나 당원 당규 개정이 이거 뭐 전당대회니까 당내에서 필요하면 하는 건데 너무 부각이 됐는데 너덜너덜해지고 그게 언론에 매일 얘기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이런 거죠. 민주당은 뭐 하는 정당이지? 지금 원내 다수당인데 지금 여당은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민생 안 챙기는데 이때 다수당이 나서서 정부 집권 여당이 흔들흔들하면 국회 주도로 쫙 좀 뭔가 민생 정책만 밀고 가도 전 민주당이 지금 한 뭐 2배 이상 득점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경기들을 서로 자기 진영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여당 야당이 원래 싸우는 거거든요. 네. 가끔 국무위원하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공방은 상임위에서 벌이지만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있고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면 이거는 이상한 게임이다. 네, 당헌 80조 논란은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그 평가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총괄 평가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28일 끝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지칭하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서울 경기 빼고 다 했어요. 맞아요. 다 했는데 15개 시도 다 했는데 80%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70% 내지 80% 찬성이면 만장일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추대대회다. 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출연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당원,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1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80만 명 되다가 대선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개딸의 영향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30%대 중반에 머물렀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당 후보를 심판할 때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때 광주 지역 투표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30% 중반이었습니다. 네, 35% 내외. 네, 그리고 지난 6.1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도 50.9%로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500만 표 차로 진 2007년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 사상 가장 낮은 6.3%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도 48.9%로 가장 낮았거든요. 이럴 때 모두 진보정당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추대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한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권리당원의 낮은 투표율로 대변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고위원 5명 중에 5위를 누가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광주까지 보면 이제 박찬대 후보가 5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간발의 차로 송갑석 후보가 6위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윤영찬 후보가 지지 선언을 했죠. 그래서 비명을 한 명 정도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여론이 마지막 날 16,000명 정도 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참 허망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민주당도 오늘 중앙위에서 80조 당원 개정하는데 가까스로 한 거잖아요. 54%인가? 그래서 저는 5위 정도는 이제 비명 후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후보가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뭐 큰 대세에 큰 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런 점이 지금 주목의 포인트다라고는 인정이 돼요.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자, 이재명 당대표로 이제 확정된 이후 월요일부터 민주당의 이제 태도, 네. 방향 이런 거예요.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비판받은 게 당원 80조가 뭐길래 이게 마치 전당대회 핵심처럼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력 간 내부 투쟁이 굉장히 격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이 딱 당선된 순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얘기한 건 통합이었어요. 그다음에 통합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비명이건 친명이건 반명이건 묶어야 되는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요구드린 대로 지금 집권 여당이 저런 상황인데 그럼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회를 주도해서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또 민주당의 미래 비전 보여줄 것이냐. 그동안 얘기 나온 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국민들에게 체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월요일에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흔히 모든 뭐 정당들이 용광로 전대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거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용광로 아니에요. 용광로 이게 통합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하고 지금 저 상황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내에서도 용광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네. 그동안은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이었고 당권을 잡으면 당권이 끝이라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차기 대권에 재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중간 수순인데 그럼 이제 이재명은 정말 자신의 진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발가벗고 이제 무대 위에 오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은 주목이 됩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요? 국민의힘은 네.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자, 다음 주가 이제 9월이잖아요. 정기국회가 출범하는 네. 그런 주인데요. 당장 다음 주 이재명 후보가 일요일 날 당대표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출발이 다소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전국은 1강 2중 구도다. 1강은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다음에 2중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아하.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설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당대표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에 정기국회가 개회되는데 되게 큰 현안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그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별법도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했죠. 예. 네, 그게 있고 한동훈 탄핵론 어떡할 거냐.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탄핵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론.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건데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 그거 핵심 쟁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짚으신 것들은 다 일단은 네. 대여 투쟁 입장에서 뭐 의원 그룹들에서 특히 이제 강경파라고 이제 언론들이 부르는 쪽에서 제기가 됐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특검법, 영부인 특검법,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재명 당대표가 등극하면 전 민생 중심으로 찌르고 간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반격은 뭐냐면 사법 리스크죠. 네. 드디어 지금 사실은 대리전 양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대 김혜경 씨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완급 조절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내부 수습하면서 내부 통합하면서 천천히 가도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 전후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요 말해야 됩니다. 네. 저희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응답은 27%니까 30% 전후 다 되고 있으니 이 정도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1578님 택시기사도 힘듭니다. 택시요금 인상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요 택시요금이 인상돼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게 가야 되는데 산악금만 오르고 사장님한테만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래왔죠. 네, 택시비가 만약에 오른다면 택시 기사님들도 고생한 만큼 좀 보답받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